저는 올해 74입니다. 경기도의 작은 동네에서 지금 혼자 살고 있죠. 남편은 5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쭉 이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이 집은 저희 부부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서 마련한 곳이에요. 시세로 따지면 지금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집값이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 민수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민수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채소 장사였죠.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는 더 바빴습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낮에는 시장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그때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죠.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입시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는 학원 근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더 시작했어요. 하루에 4~5시간 정도였지만 그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민수는 그런 저희 모습을 늘 봐왔어요. 엄마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걸 알았죠. 그래서인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피곤해도 잠이 쏟아져도 참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민수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남편과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는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대학을 졸업한 민수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이었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몇 년 후 민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 사이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과장이 됐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만큼 성공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는 저 혼자가 됐습니다. 민수는 가끔 전화를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죠.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연락하는 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민수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괜찮다고만 했죠. 민수야, 엄마는 다 괜찮아. 연금 나오니까 충분히 살아. 너는 내 가족이나 잘 챙겨. 실제로도 그랬어요. 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걸로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으니 충분했죠. 가끔 민수네 집에 놀러 가면 손주들이 반겨줬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넓은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엄마, 이따가 같이 저녁 먹어요. 며느리도 친절했습니다. 저를 불편해하지 않고 잘 대해줬어요. 그게 고마웠죠. 저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도 떨고 시장도 보러 다녔죠. 건강도 그런대로 괜찮았고요. 텔레비전 보고 책 읽고 화분에 물 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평온한 나날들이었죠. 아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성공한 모습을 보면 제 인생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갔던 날들, 손이 얼어도 참으며 일했던 시간들, 모두 보람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죠.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무릎이 자꾸 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74시면 관절이 안 좋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했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죠. 허리도 함께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집에서 시장까지가 10분 정도 거리인데 그게 너무 멀게 느껴졌죠. 걷다가 쉬고 또 쉬고를 반복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물었어요. 순자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밤에 잠을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허리를 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였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촬영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할머니, 여기 좀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뼈 사진이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여기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죠. 허리는 척추협착증입니다. 척추신경이 눌려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관절염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척추협착증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권합니다. 무릎하고 허리 모두요. 수술 후에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지금처럼 방치하면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평생 큰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이후 재활치료비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최소 6개월은 받으셔야 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000만 원에 매달 80만 원이라니. 제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어요. 치료비만 내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어요. 평소에 아껴 쓴 덕분에 1,500만 원 정도 모아뒀더라고요. 수술은 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치료비가 나가면 연금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생활비는 고사하고 치료비도 제대로 못 낼 판이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연봉이 억대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만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았어요. 치료받는 동안만이라도 말이죠. 하지만 전화기를 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 부담 주는 게 싫었거든요. 평생 아들한테 손 벌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일주일을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 통증은 더 심해졌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못 걷게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고 민수가 받았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좀 급해 보였습니다.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죠. 민수야, 엄마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 관절염이랑 허리 디스크래. 수술하고 치료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어서 말했어요. 치료받는 동안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 연금으로는 치료비 감당이 안 돼서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죠. 엄마, 요즘 회사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좀 불안하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 회사가 어렵나 보다 싶었죠.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민수야, 엄마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치료 안 받으면 나중에 못 걷게 된대.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짜증 섞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본다고 했으니 곧 연락이 오겠지 싶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벨이 오래 울렸습니다. 받지 않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민수가 받았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리고 바로 끊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통화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민수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저는 몇 번 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받아도 바쁘다는 말만 했죠. 한 번은 저녁 시간에 전화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퇴근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받았어요. 엄마, 왜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수야, 지난번에 엄마가 부탁한 거 생각해 봤니?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랐어요. 큰애가 중학생 됐잖아요. 영어학원에 수학학원에 한 달에 150만 원 넘게 나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주들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50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도 민수야, 엄마가 정말 아파서 그래.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여유가 없다니까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또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웠어요. 며칠 후 다시 용기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더라고요. 2번, 3번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죠. 할 수 없이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줄래?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정신없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가 나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수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강하게 말해야겠다 싶었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리고 민수가 받았어요.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진짜 힘들어.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단다. 매달 50만 원만 좀 도와줄 순 없겠니? 계속도 아니고 치료될 때까지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며느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디가 안 좋은데? 민수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검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죠. 정말 아픈 건지 핑계인 건지. 그래, 알았어. 민수야,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기도 했죠. 저는 민수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했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수 학비 벌려고요.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학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씩 나갔거든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낮에는 시장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면 민수가 혼자 라면 먹고 있었어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민수는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 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저는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더 시작했죠.
하루에 4~5시간씩 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민수가 공부 잘하는 걸 보면 힘이 났어요. 민수는 그런 저희를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죠. 대학 합격하고 나서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하면 엄마 고생 안 시킬게.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만 믿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연봉 억대 넘게 버는 아들이 엄마한테 50만 원도 못 주겠다고 하잖아요. 핑계만 대면서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요. 저는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들한테 손 벌리는 제 모습이 초라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수한테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당연히 돈도 안 보냈죠. 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이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로 이미 5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수술은 아직 못 받고 일단 통증 완화 치료만 받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수술 받으셔야 해요. 이렇게 미루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술비 1,000만 원을 쓰고 나면 통장에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수가 연락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연락은 하겠지 싶었죠. 하지만 민수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다가 넘어졌어요. 현관문 앞에서였죠.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고 허리는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날 넘어진 후로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은 계속 붓고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화장실 가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갔어요. 그나마 집 안에서는 벽이라도 있지만 밖에 나가면 의지할 곳이 없었죠. 시장은 이제 엄두도 못 냈습니다. 대신 동네 슈퍼에서 간단한 것만 샀어요. 집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가는 데만 10분이 걸렸죠.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은 다니세요.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남한테 제 처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리치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갔죠. 택시를 타고 갔어요. 버스는 타고 내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택시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 1,000만 원도 안 남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정말 바닥나겠다 싶었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한테 다시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손이 얼어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았는데, 그게 다 민수 잘 되라고 한 거였는데, 그런 엄마한테 한 달에 50만 원도 못 주겠다고 하다니,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핑계만 대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녁 때였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반찬도 제대로 못해서 김치하고 된장찌개만 있었죠. 그마저도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먹다 말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효자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또 눈물이 났어요.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에도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러다가 정말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간신히 몸을 일으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수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더 미루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선생님, 수술비를 할부로 낼 수는 없나요? 선생님이 난처한 표로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할부가 안 됩니다. 카드 할부는 가능하지만 이자가 많이 붙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카드 할부를 하면 나중에 이자까지 갚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부담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민수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자. 이 집을 팔면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처음에는 그 생각이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살던 집을 팔다니. 남편하고 함께 마련한 집인데. 여기서 민수를 키웠는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집은 팔아도 다시 구할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죠.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연락할까 싶어서 기다려봤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민수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겠다고 했죠. 부동산 사장님이 집에 왔어요. 할머니, 이 집 시세가 지금 5억 정도 됩니다. 급하게 파시는 거면 4억 8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천만 원 깎이는 거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급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알겠다고 했죠. 일주일 안에 매수자를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산 거였어요. 그때 민수가 소파에 앉아서 좋아하던 모습이 생각났죠. 안방 옷장은 남편이 결혼 30주년 때 선물로 사준 거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작은 방은 민수 방이었죠. 지금은 빈 방이지만 예전에는 민수 책상하고 침대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책상에서 밤새 공부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부엌에는 제가 매일 아침 민수 도시락 싸주던 곳이었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서 밥 짓고 반찬 만들었죠. 모든 게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했죠. 사흘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4억 8천에 사겠대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일주일 후로 잡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이사갈 곳을 알아봤습니다. 근처에 작은 빌라를 찾았어요. 투룸에 1억 5천만 원이었죠. 집은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빌라를 계약했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 한 돈으로 수술비 내고 진료도 충분히 받고 남은 돈으로 여생을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계약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매수자를 만났어요. 젊은 부부였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 정말 좋아요. 저희가 잘 살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좋은 집이에요. 잘 사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구나 싶었죠. 잔금일은 한 달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짐을 싸서 나가야 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옷장을 열어봤어요. 남편 옷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재킷이었죠. 저는 그걸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죠.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 팔게 됐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 싶었어요. 아마 속상해할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큰 짐은 이사업체에 맡기기로 했고 작은 것들은 제가 정리했어요. 몸이 아파서 천천히 할 수밖에 없었죠. 부엌 찬장을 정리하다가 민수가 어렸을 때 쓰던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토끼 그림이 그려진 작은 공기였어요. 민수가 밥 먹을 때 쓰던 거였죠. 저는 그 공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챙겨서 박스에 넣었습니다. 거실 서랍에는 민수 상장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받은 상장들이었죠. 전부 액자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며 봤어요. 개근상, 모범상, 학업우수상, 장학금 증서. 민수는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도 했어요. 그런 민수가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죠. 안방 옷장을 정리할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민수가 대학 졸업할 때 저한테 선물한 목도리가 있었어요. 첫 월급으로 산 거였죠. 민수가 그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챙길게요. 편하게 사세요. 그 약속은 어디 갔을까요? 저는 목도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을 싸는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울었어요.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버릴 수도 없고 다 가져갈 수도 없었죠. 결국 많은 걸 버렸습니다. 가구도 대부분 처분했어요. 새 집이 작아서 들어갈 공간이 없었거든요.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빈 집안을 걸어 다녔어요. 이제 거의 다 치웠고 큰 가구만 남아 있었죠. 거실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민수를 키웠고 남편과 함께 늙어갔죠. 모든 게 이 집에 있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봤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 누워있던 침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이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여기서 나가요. 미안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할 리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민수 방에도 갔습니다. 지금은 빈 방이지만 예전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던 민수, 침대에 누워 책 읽던 민수. 민수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정말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나왔어요. 부엌에도 갔어요. 여기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죠.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넣어줬습니다. 김치볶음, 계란말이, 햄, 소시지. 잘 먹고 다녀, 민수야. 매일 아침 그렇게 말하며 도시락을 챙겨줬어요. 민수는 엄마 고마워요라고 했죠.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사업체가 왔습니다. 남은 짐들을 트럭에 실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치고는 너무 적었죠. 짐을 다 싣고 나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봤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빈집이라 그런지 소리가 크게 들렸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녕, 우리 집. 행복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열쇠는 부동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앞을 봤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삶. 아들한테 기대하지 않는 삶.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2층에 있는 투룸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어요. 이삿짐을 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전 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어요. 거실도 작고 방도 작았죠.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저녁이 됐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앞마당이 보였는데 여기는 다른 빌라만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공간이라 그런지 불편했어요. 소음도 심했죠. 위층에서 발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새 집에 적응하려고 애썼죠. 근처 슈퍼도 알아보고 병원도 찾아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을 쓰는 거였죠. 사실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몸도 아프고 나이도 있고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한테 재산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이렇게 외면한 아들한테 왜 재산을 줘야 하나 싶었죠. 저는 인터넷으로 공증사무소를 찾아봤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 있더라고요. 전화로 예약을 했어요. 유언장 작성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신분증하고 도장 가져오시면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다음 날 저는 공증사무소로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직원이 저를 안내했죠.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니 긴장이 됐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서 적어온 거였어요. 제가 죽으면 남은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하고 어려운 환우분들한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한테는 남기지 않으시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요. 아들한테는 안 남길 겁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설명했죠. 그럼 기부처를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어느 단체에 기부하실 건가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디가 좋을까 고민했죠. 관절염 환자들 돕는 단체 있나요? 저처럼 아픈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컴퓨터로 검색했습니다. 대한관 저렴한 우회라는 곳이 있네요. 여기 어떠세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거기면 될 것 같았죠. 그리고 독거노인 돕는 단체도 있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다시 찾아봤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곳에 반반씩 나눠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직원이 양식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여기에 성함 쓰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적으시고요. 여기는 재산 내역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어요. 재산은 현재 통장에 있는 돈하고 앞으로 남을 돈을 계산해서 썼죠. 유언 내용은 제가 대신 작성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적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어요. 저는 옆에서 화면을 봤습니다. 본인 김순자는 본인 사망 시 남은 재산 일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재산의 절반은 대한관 저렴한 우회에 기부한다. 나머지 절반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기부한다. 그 문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평생 모은 재산이 아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게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하기도 했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직원이 입력하더니 물었습니다.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언장에는 가족관계도 기재해야 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수 이름을 말하기가 싫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김민수예요. 직원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드님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는 거 맞으시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남깁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유언장 작성을 마쳤죠. 이제 여기에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제 이름, 민수 이름, 기부처,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을 썼죠. 김순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도장을 꺼내서 찍었어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죠.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공증인이 와서 확인했어요. 본인이 맞으신가요? 자발적으로 작성하신 거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공증인도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였죠. 유언장 원본은 저희가 보관하고요. 사본 하나 드릴게요. 직원이 사본을 봉투에 넣어서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일어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직원이 인사했죠. 저는 고맙다고 하고 공증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나왔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 싶었거든요. 한참을 서서 울었어요. 가슴에 쌓였던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럽고 분하고 억울했어요.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그런 엄마한테 이럴 수 있나?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미련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한테 기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죠. 저는 눈물을 다 닦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유언장 사본을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잘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민수와도 완전히 선을 그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저녁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게 쓰려고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적고 싶었죠. 하지만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짧게 쓰기로 했어요. 길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사했어. 이제 내 걱정 말고 내 가족이나 잘 챙겨.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나간 후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보기만 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죠. 하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다시 걸려왔어요. 또 받지 않았죠. 3번째, 4번째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받아요.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한테서 10통도 넘게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30통도 넘었어요. 문자는 더 많았죠.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연락만 해주세요.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도와준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3달 동안 저를 외면하고 핑계만 대더니 이제 와서 걱정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문자를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민수 번호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연락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 예약 날이 됐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저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수술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음 주에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스케줄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아침 일찍 입원하시면 됩니다. 저는 좋다고 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검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술이 잘 될지 걱정도 됐고 혼자라는 게 외롭기도 했죠. 예전 같았으면 민수한테 연락했을 거예요. 수술한다고 말하고 같이 있어 달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혼자 해야 했어요.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수술 받고 혼자 회복해야 했죠.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른다는 게 무섭기도 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예쁜 보름달이었죠.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될 거야. 수술 잘 되고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남은 인생 잘 살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택시를 타고 갔죠. 2번 수속을 하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셨죠. 저는 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 준비를 했어요. 링거를 꽂고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죠.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혼자예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어요. 마취과 의사가 말했죠. 할머니, 천천히 숫자 세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간호사가 물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병실로 돌아왔어요. 통증이 심했지만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나니 조금 나아졌죠. 며칠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어요. 간호사들이 잘 챙겨줬거든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걸어야 했어요.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갔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불편하긴 했지만 많이 나아졌죠.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죠. 한 할머니하고 친해졌습니다. 이름은 영숙 씨였어요. 저보다 2살 많으셨죠. 순자 씨, 우리 치료 끝나고 차 한잔해요. 영숙 씨가 제안했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영숙 씨도 저처럼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연락을 안 한다고 했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게 억울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래요.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도 안 해요. 2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위로가 됐어요. 그 후로 영숙 씨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치료 끝나고 밥도 먹고 시장도 같이 갔죠. 외롭지 않았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수술 잘 받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 베란다에 서서 화분에 물을 줬어요. 작은 화분들이었지만 정성껏 키우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건강도 좋아졌고 친구도 생겼고 충분해.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수 생각도 이제는 별로 안 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럽고 분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담담해졌죠. 저는 남은 재산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건강 관리 잘하고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유언장도 써뒀으니 언제 가도 후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재산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저는 화분에 물을 다 주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간단하게 된장찌개하고 김치만 꺼냈어요.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잘 살아야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저녁을 마쳤습니다.